그 다음에 2부는 여기가 이제 그래도 또 의학 체련이니까 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피부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게 요놈입니다. 요놈. 벌레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물렸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뭐 제일 흔한 게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가 물면 요 모양이 가장 전형적인 모기 물린 모양이죠. 가운데 붓고 주변이 약간 빨개지는. 이거 뭐 손대지 않아도 그냥 두면 이런 형태로 대부분 나타나죠. 특징이 되게 가렵습니다. 심하게 소양증이 생기는 모든 벌레 물린 거의 특징이 이제 가렵다는 건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모기는 어린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른이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 모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장치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기가 들어오면 요 모기는 어린아이만 골라 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피부가 얇기 때문에 찌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남녀가 같이 있으면 여성을 잘 뭅니다. 왜냐하면 여자 피부가 얇으니까 찌르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깨끗이 샤워하고 자는 사람하고 땀이 좀 있는 상태에서 끈적끈적거리는 상태에서 하면 모기가 젖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땀 흘린 사람들을 골라서 뭅니다. 그 다음에 야외에 나갔을 때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골라서 좋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거나 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향수 쓴 사람을 더 잘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밖에 나갈 때는 일단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노출이 좀 있는 상태라면 벌레 쫓는, 모기 쫓는 그래서 이제 안티 리펠런트라고 그러거든요. 벌레 쫓는 스프레이 같은 걸 좀 뿌리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긴팔을 입는 게 좋겠죠. 이런 모기 물리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되게 가렵거든요. 되게 가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가라앉는데 긁으면 요 이제 뼈쪽 튀어나온 요 봉우리처럼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제 벗겨지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울 때 빨리 이제 가라앉혀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면 금방 가라앉고요. 많이 가려워서 얘가 긁으려고 그러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음을 얇은 꺼즈 수건에 싸서 참 올려주면 가려움증을 잊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재우는 게 좋습니다. 긁으면 2차 감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벼룩입니다. 이게 집에서는 잘 안 생기는데 이제 잠자리가 바뀌어서 여름에 이제 요즘 이제 한참 휴가 시즌인데 휴가철에 깨끗하지 않은 그러니까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 침구류를 갈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벼룩이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변만 갖고 사실은 다 구별하기 힘들지만 모기랑은 확실히 달라요. 모기는 분명히 이렇게 붙는 게 있는데 벼룩은 보면 그냥 무른 자국들이 많고 이렇게 여러 군데 벼룩이 타요. 그래서 이런 좀 특정한 패턴보다는 다양하게 이렇게 벌레가 물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무른 자국들이 다 보이죠. 요거. 우리가 진단할 때 요거 보고 진단해요. 요런 벌레 물린 여기 딱 뭔가 찌른 자리가 있으면 이제 벌레 물렸다고 가장 진단을 쉽게 하죠. 이건 이제 베드버그라고 해서 빈대인데요. 이게 물게 되면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피부에 보이는 반응이 심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흔치가 않은데 유럽 쪽에 오래된 호텔 같은 데에 보면 침대 밑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물리게 되면 이게 뭐 빈대에 물린 건지 이렇게 벼룩에 물린 건지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 되면 빈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진드기는 요게 이제 진드기 중에서 이게 뒤에 참 사진이 좋은 사진인데 이게 풀밭이잖아요. 풀밭에서 진드기에 물리면 이런 식으로 심하게 출혈까지 생깁니다. 피까지 나요.
아물게 되면 이런 게 좀 아문 상태고요. 이게 이제 극성기예요. 진드기에 물리고 나면 극성기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보다는 한 9월 좀 이렇게 서늘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추석 때 성묘 갈 때 숲에 가서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쭈쭈가무시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게 진드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드기에 물리고 난 다음에 진드기에서 물을 때 나왔던 세균이 몸에 감염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드기 발진이 생기기 물린 자리가 완전히 궤양이 생겨서 딱지가 두텁게 앉는 그런 심한 발열 현상이 생기는 쭈쭈가무시라는 병이 있어요. 대개 추석 전후에 성묘 갔다가 이렇게 풀밭에 앉았을 때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야외 나가시면서 풀밭에 그냥 앉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알루미늄이라든지 비닐 같은 거 커버 있잖아요. 넓은 걸 피고 앉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돌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앉아야 되거든요. 제일 많이 이제 물리는 게 성묘 갔을 때는 거기 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등산 가면 뭐 돌 위에 앉으면 되는데. 그래서 잔디밭에, 풀밭에서 진드기 물리게 되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쭈쭈가무시는 정말 열나고 힘들거든요. 예. 이 개미는, 이 개미살이 물리면 되게 아파요. 개미가 이렇게 입 끝으로 물면요.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산이 나와요. 이름이 개미산이에요. 그 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궤양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미가 이렇게 무는 경우는 드문데 단독주택이 많은, 목조 단독주택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불개미들이 이렇게 살면서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기지만 가렵다기보다는 아픕니다. 개미산에, 그 산이 되게, 개미산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이렇게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죠. 아파트 문화에서는 드뭅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순서대로 얘기하면 일단 뭐 진드기부터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전신질환도 위험할 수 있고, 빈대까지가 일반적으로 벌레 물린 모양이거든요. 이런 거는 다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팔다리에 물렸을 때는 좀 센 스테로이드, 얼굴에 물렸을 때는 좀 약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되게 하루에 한 서너 번 잘 마사지해서 바르면 일주일은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개미에 물려서 궤양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특별한 다른 치료도 2차적으로 항생제도 써야 되고, 여기에 진드기에 물려서 전신 발열이 나면 반드시 내과쌤들 진찰을 같이 받아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레 물린 자에 물파스를 발라도 괜찮아요. 일단 시원은 하죠. 왜냐하면 그 물파스에 그 멘톨 같은 게 박하향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시원해서 긁지 않아서 괜찮아서 문제는 없는데, 그게 부기를 가라앉혀주거나 그런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원해서 긁는 거는 막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라서 이렇게 피부에 긁어서 상처가 나는데 물파스 바르면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습진 생기고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요런 단계에서는 발라도 돼요. 요런 데 바르면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시원하고 안 긁을 수 있어서 좋은데, 긁어서 이렇게 이미 이런 게 표피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물파스 바르면 확 더 빨개지고 자극성 반응이 심하게 생깁니다. 당연히 이런 데도 바르면 안 되고 이런 데도 바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처가 깨끗한, 그러니까 벌레 물린 자리가 피부가 손상되지 않으면 바르셔도 돼요. 벌레 물린 자국 흉지지 않게 하는 거 일단 긁지 말아야 돼요. 긁어서 피부가 손상이 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색소 침착이 많이 남죠. 딱지도 생기고. 긁지 않아야 된다. 안 긁는 방법이 뭐냐? 물파스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안 긁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얼음, 큐브 얼음에다가 이제 거즈를 싸서 이렇게 차게 해주면 덜 긁어요. 제일 좋은 거는 집에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거는 모기 물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붓는 게 심하다. 그럼 와야죠. 그러니까 이 증상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대로 가라앉으면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긁어서 세균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넓게 퍼진다든지 이렇게 피부에 혈관이 터져서 뻘겋게 자색으로 변한다든지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병원 나오셔야죠.
가려움증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죠. 물파스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얼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일단 무조건 초기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냉찜질입니다. 예를 들면 발목이 삐었어요. 되게 부어요. 냉찜질이에요. 온찜질 언제 쓰느냐? 부기가 빠졌는데도 발목이 시큰거려요. 그때 온찜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물렸을 때 온찜질 할 일은 없어요. 벌레 물리면 냉찜질입니다. 냉찜질 하라고 그랬다고 이걸 막 차게 해가지고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진드기 물린 자리와 빈대 물린 차이가 그거예요. 빈대라는 거는 가려움증은 심하고 피부 반응은 심하지만 이게 전신 감염이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드기는 물리면 어떤 진드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심각한 2차적인 별명, 내과적인 질환, 쭈쭈가무시라든지 한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또 그 유행성 출혈 같은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죠. 게다가 그건 진드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빈대는 물리면 좀 심하게 가렵고 아파요. 그리고 병변이 훨씬 넓게 생기죠.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올 여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기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숙박 시설이 이제 잠자리가 바뀌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빈대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외 나가시면 진드기, 풀밭에서 없는 진드기 같은 것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영양제일님, 모기인지 다래끼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눈에 물릴 때. 네, 헷갈리죠. 우리가 봐도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다래끼, 이제 맹립종이라 그러거든요. 맹립종의 피부 바깥에 생기는 외 맹립종이 있고 피부 안쪽으로 생기는 내 맹립종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널 홀데올룸, 익스터널 홀데올룸 그러는데 바깥에 생기는 그 눈다래끼는 바깥으로 보면 진단이 쉬워요. 근데 안쪽에 생기는 맹립종의 경우에는 정말 모기 물려 생긴 건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안과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돼요. 안과 가서 진찰 받아서 눈을 이렇게 앙금을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을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픈 경우라면 저기예요. 아프면 눈다래끼예요. 가려우면 벌레 물리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안과 진찰은 꼭 받아봐야 됩니다. 옆구리에 깨알 만한 점이 깨알 만한 별로 안 큰데. 가렵다고요? 깨알 만한 점이 가려울 만한 게 있나? 그게 점이라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가려운 거는 그 점 자체가 가려울 수는 절대 없어요. 그 부위가 가려울 수는 있겠죠. 점 있는 자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당연히 튀어나온 부위에 긁으면 염증 생기죠. 그런 경우는 제가 하는 게 좋죠. 아까 팔봉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어른이 있으면 어린애를 찾지만 여성, 향수, 그 다음에 검은색 옷, 그 다음에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이 모기 좋아해요. 아니요, 뭐 자외선 차단제하고 모기하고는 아무 연관 없습니다. 문화예술 아리울님, 네, 감사합니다. 목 주위에 접히는 턱과 지젖이 몇 개월 생겼다고요? 지젖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임신 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살이 갑자기 찌면 비만이 생기면 생겨요. 당뇨나 대장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게 제일 많고요. 없애면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럽의 숙박업소에 진드기가 그 침대에 있는 집진드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행성 출혈이라든지 쭈쭈가무시하고 전혀 연관 없습니다. 그냥 가렵습니다. 검버섯은 노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검버섯이 생기죠. 잘생기는 사람이 있고 덜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피부가 희면 잘 생기고요. 가족력도 좀 있어요. 생기면 이렇게 만져서 매끈매끈한 갈색 반점이다. 그냥 약 바르면 돼요. 근데 만져봤더니 툭 튀어나온 검버섯이다. 레이저로 없애면 돼요. 모기가 물리면 물집이 잡혀요. 이게 반응이 심한 거죠.
모기가 물었을 때 내 피부가 보이는 반응이 격렬한 거죠. 약 발라야죠. 스테로이드 바르셔야 돼요. 약한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없죠. 우리가 스테로이드의 세기를 이제 포텐시라 그러는데 그걸 1, 2, 3, 4, 5등급으로 쭉 나눠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효과로만 따지면 무조건 센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의 피부가 두께가 다 달라요. 얼굴은 되게 얇죠. 눈꺼풀은 더 얇고 이런 데다가 센 스테로이드 바르면 피부가 많이 망가지죠. 근데 팔, 다리 이런 데 보면 피부 되게 두껍잖아요. 그런 데는 약한 거 발라갖고는 약이 통과가 돼서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데는 센 거 바르는 게 좋고요. 피부가 얇은 데는 약한 게 쓰는 게 좋아요. 네. 며칠 전 스타킹 위에 물려서 약 바르고 긁었는데 상처가 크게 났다고. 이거 중요한 거는 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긁어서 염증 생겼으면 일단 먹는 항생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맞다 항생제 써야 되고요. 골문 부위에는 항생제 연고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뻘건 데는 스테로이드도 써야 돼요. 복잡해진 거죠. 어떤 특정한 벌레에 물려가지고 그 자체로 궤양 생기는 경우는 개미 정도, 불개미 정도 돼야 궤양이 생기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벌레에 물렸다 해서 긁지만 않으면 궤양까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여름에 기미 심해지는 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햇살이 자외선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선스크린만 발라도 가을쯤엔 흐려질까요? 선스크린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방 효과만 있어요. 그래서 기미가 심해져서 멜라논 크림 처방받아 쓰세요. 예. 평소에는 먹어도 되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났다. 평소에 괜찮은데 갑자기 났다 그러면 견과류나 각각류가 원인이 아닌 거겠죠. 왜냐하면 그게 원인이라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각각류 먹어서 안 생기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났을 때 원인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이 선스크린 언제 발라야 되냐? 그냥 내가 아무런 인공 조명에 도움 없이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자외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알레르기 검사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말짱 도루묵에 어떡할 건데요? 알레르기 검사해서 원인을 찾았어요. 어떡할 건데요? 피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알러젠들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알러지예요. 그러면 숨 쉬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원인 찾아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못 찾아요. 찾아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각각류를 피한다. 그거는 안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딱 하나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분은 이제 알러지 체질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비염도 있고 천식도 있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토피 체질이에요. 유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아토피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하면 피부에 병이 있으면 피부에 관련 바르는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천식이나 비염이 나타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되고요. 비염이 심하거나 천식이 심하면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런 걸로도 치료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죠. 항히스타민제는 2가지 이상 쓴다고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알러지 체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알러지가 나타나지 않게끔 몸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생활이 재미가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 6시, 7시에 눈 뜨고 밤 10시, 11시에 잠자리 들고 하루 3끼 식사 제때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가볍게 운동을 하고 몸에 해롭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 다니지 마시고요. 대학병원을 가시면 아토피가 되게 심하면 듀피젠트나 알루미언트 같은 새로 나온 면역제제들이 있어요. 그런 인터루킨을 억제해주는, 선택적으로 인터루킨만 억제해주는 그런 이뮤노모듈레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될 거예요. 예. 선크림을 바르라는 사람도 있고 바르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개인의 취향이죠. 예, 개인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나 피부 늙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안 발라도 되고요. 내가 피부가 늙는 게 싫어. 그럼 잘 바르는 게 좋고요. 피부가 노화가 진행이 돼서 늙는다 한들 그 미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동양인의 경우는 피부암이 드물기 때문에 그건 뭐 선택의 문제죠. 하이드록시클로키는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거예요. 여드름 치료는 여드름 치료한 대로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 감염 후 또 뭐 코로나 백신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한 보고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코로나 감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특별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자가 면역 질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하이드록시클로킨이에요. 내과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드름 치료는 뭐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아무 연관관계 없어요. 쥐젖은 미용적인 거예요. 레이저로 제거하면 돼요. 피코터링 하면서 스티바 계속 발라야 되나? 예, 바르셔도 돼요. 다 쥐젖은 뭐 쥐젖이나 점이나 미용적인 거예요. 갖고 살아도 되고 보고 있는데 마음에 걸린다? 없애면 되고. 저도 어디서 들어봤어요. 귀에 주름이 있으면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뭐 통계 처리해서 그런 게 유의미하게 나왔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귀의 주름과 뇌혈관의 어떤 뭐 연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거는 그거는 하기가 쉽지 않죠. 뇌혈관이 있다고 해서 뇌혈관 질환 때문에 귀에 주름 생긴다. 귀에 주름이 생기면 그 원인이 돼서 뇌질환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유의미한 통계적 연관관계가 나왔다.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해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쓸 수는 있겠죠. 네. 검버섯 예방약 없어요. 네. 나이 들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방약이라면 자외선 차단제 쓰는 거죠. 네. 현 세대의 가치관과 역사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제 역사관을 얘기하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이명원 선생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얘기에서 역사를 망각한다는데 망각은 하면 안 되죠.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할 거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정신 역사학자는 아니고 아마추어적으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조선의 망국, 우리가 5,000년 역사에서 어떤 나라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주권을 침탈당하고 강제적으로 지배받는 식민지 생활을 35년간 하게 되는데 조선이 망한 이유를 일본에다가만 원인을 전가를 해버리면 우리가 반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일본 놈이 나쁜 놈이라서 우리를 먹었다고 우리를 식민지로 침탈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본이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대해야 돼요. 6.25 전쟁이 벌어져서 한국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고 아마 우리가 남북 전쟁을 치르지 않고 38선에 분단된 상황이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다면 우리가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는 게 훨씬 쉬웠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백만이 죽는 희생자 600만 가까운 건데 그 6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남북의 그 평화적 공존 혹은 남북의 통일의 얘기를 하면 그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아직도 너무 힘들죠. 그런 식으로 역사를 기억할 때 그러면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다. 아니면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 별의별 얘기 다 있지만 어찌됐든 거는 주장일 뿐이고 정확하게 스탈린과 김일성이 합의해서 전쟁을 도발할 준비를 했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전쟁 일으킨 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잘했으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남북 간의 휴전선에 100만 가까운 군인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휴전선을 우리가 비워버리면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 그냥 먹히는 거잖아요. 예. 전쟁을 일으킨 놈은 당연히 나쁜 놈이지만 그 전쟁을 유발하게끔 얕보이고 틈을 보인 우리 남쪽 정부의 책임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6월 25일 새벽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당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전사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된다.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어디를 기억하고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세대 역사에 대한 가치관, 현 세대의 가치관과 역사 평가,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본 관계죠. 예. 사실 뭐 한국을 더 괴롭힌 나라는 중국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한국을 괴롭힌 나라는 중국이죠. 근데 이상하게 또 그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 건 뭐 두 번의 전쟁이죠. 임진왜란과 식민지의 문제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와 우리의 관계에서 어찌됐든 가까운 역사를 먼저 기억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남북통일의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참전해서 우리가 거의 무력이든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방해했던 나라가 현 지금 중국 정부입니다. 그 당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다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 나라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 봐야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다시 우리가 남북에서 전쟁이 벌어져 유혈 창극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중공의 참전에 대해서 중국의 참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북한 정권의 어떤 그 뭐 변화가 체제 변화가 생겼을 때 북한의 체제 변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력 승계라는 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압록강을 건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놓는 거죠.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대비해놓고 준비해놓는 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가치관이죠. 그냥 일본 놈 나쁜 놈, 중국 놈 뭐 나쁜 놈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답이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자 1차 세계도 일어났을까요? 물론 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독일 통일 독일 제1제국이죠. 독일 제1제국의 정책 방향과 그 당시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그 동맹과 식민지 정책 이런 것 하면 언제 부딪혀도 한 번은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시발의 포인트가 달라지긴 했겠지만,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이 벌어지고 처음 전쟁이 이제 사라예보하고 저기 러시아의 하고 그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이죠. 거기와의 전쟁 선포할 때 그것이 세계대전이 되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그냥 각각의 삼국동맹과 삼국연합의 축이 제가 전쟁하는데 우리 동맹이니까 여기 전쟁하는데 우리 연합이니까 그리고 참전을 선언했던 뿐이고요. 그게 이제 자꾸 커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라예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또 달라지긴 했겠지만 전쟁은 생길 수밖에 없는 첨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제였던 적이 있나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다처제는 아니죠. 합법적인 다처제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결혼제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책을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명환 쌤의 그 임진왜란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임진왜란 읽고 나시면 저기도 한번 같이 보세요. 김은쌤의 칼의 노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임영환 쌤이 쓰신 책 중에 병자호란도 있어요. 그거 읽고 난 다음에 김은쌤의 남한산성도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사안을 왜냐하면 김은쌤 글 쓰시는 것도 글의 문체라든지 그 소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역사 고증이 잘 돼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나 서술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느낌이 다르고 배움이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갖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소설가, 역사적 고증에 충실하게 하는 소설가와 역사학자가 소설의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과의 차이, 이런 걸 보시면 되게 재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아들이 등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가까운 피부과에 갔는데 왜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약 먹고 약 바르면 되죠. 그 다음에 위너님의 아들이 등에만 여드름이 심하지 않아요. 가슴하고 얼굴에도 다 여드름이 있어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등에만 특정하게 여드름 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예.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먹는 약, 바르는 약이 나와 있어요.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고 바르면 다 없어집니다. 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홍조 피부에 실핏줄이 있다. 이 홍조 피부가 아니고요. 주사성 여드름이라는 거예요. 주사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에 많이 생기니까 주사비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비자가 코비자예요. 그냥 우리말로는 딸기코라고도 얘기해요. 홍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좁쌀처럼 생기는 건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주사성 피부염, 주사, 딸기코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예,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는 지는데 원래 피부로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눈 밑 지방 제거는 성형외과에서 하셔야 돼요. 예.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집안일을 해도 주부습진이 생긴다고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그래요. 행복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갈 때 보면 손을 되게 많이 씻을 거예요.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면 그 자체로서는 주부습진이 생기지 않아요.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그래요. 예. 연고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지 마세요. 예, 손 씻지 마세요. 제발. 손을 언제 씻느냐? 아침 먹기 전에 한번 씻고요. 세수하면서. 점심 먹기 전에 한번 씻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번 씻고. 그러면 됩니다. 예. 화장실 갈 때마다 손 씻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안 씻어도 돼요. 예. 먹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피부가 더 얇아집니다. 전신의 모든 진피가 다 얇아져요. 바르는 건 바르는 자리에만 얇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 바르라는 거예요. 먹는 약은, 스테로이드는 가급적이면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최선이다. 흑자에 대해서, 흑자 금버섯이에요. 그냥 여기, 흑자, 금버섯, 잡티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이름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이제 황당한 얘기를 가끔 환자들이 해요. 얼굴에 있는 게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여드름 아니고 저기 모낭염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모낭염이 여드름이에요. 그러니까 흑자, 금버섯, 잡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드름, 모낭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학술적인 용어, 모낭염 그러면 이제 학술적으로 들리죠. 여드름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들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아크네 불가리스,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심상성 좌창, 순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드름, 다 같은 얘기예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국, 남한, 사우스 코리아 다 같은 얘기죠. 그런 것도 구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면 한국이 입장하는데, 북한이라고, 노스 코리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메달을 땄는데 국기를 중국 국기 갖다 올려 붙이고, 그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느슨하게 돌아가는 나라죠. 그게 이제 프랑스의 국격이라고 보면 돼요. 느슨한 겁니다.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런 데서 특별히 우리나라만 갖고 그랬겠냐? 아마 그런 실수가 도처에서 생겼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이제 우리는 우리만 관심이 있을까 보는 건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준비가 치밀하지 않다. 근데 나라 전체가 돌아보면 프랑스가 좀 느슨하잖아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파리 갔다 오신 분들이 쓰레기가 늘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로마를 가도 이제 쓰레기가 늘려 있다 그러고,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해요.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느슨하고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권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말하기 힘들죠. 네. 중3입니다. 원형 탈모증이 생겼다.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질 정도,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원형 탈모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는 나를 공격하는 외부 인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무력적 장치예요. 그냥 그 국가사회에다 비교하면 면역이라 하면 경찰이나 군인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제대로 된 나라는 군인이나 경찰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범죄도 없고 외침도 없어요. 그게 좋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뭐 특별한 일들에 가끔 드물지만 사건 사고가 있지만 여러분이 집 밖을 나서면서 내가 범죄의 표적이 돼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나가십니까? 어디를 갈 때? 밤 12시에 어느 유흥가나 아주 음침한 외진데를 걸어갈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집 앞에 슈퍼마켓에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컵라면 하나 사러 나가면서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총을 쏘거나 칼을 찌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경찰력이 도처에 그런 안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비 범죄자들로 하여금 너 그러면 잡힌다, 처벌받는다라는 거에 인식이 될 만큼 우리의 경찰력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도처의 경찰의 눈에 띄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경찰력이거든요. 우리 면역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면역이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경찰이 가서 그냥 24시간 슈퍼 하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막 컵라면 가져가서 혼자 먹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겨울님의 중3 남자애가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냐. 내 면역이 헷가닥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에 모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원형 탈모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과 진료받고 약물 치료 받아야 하나? 당연히 약을 쓰면 좋아져요. 근데 그 정도의 스트레스, 내가 나를 공격할 정도로 면역이 흔들리고 깨질 만큼의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개 이제 중3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대개는 학업이죠. 학업 스트레스인데, 아까 이제 임용환 박사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옆집에도 1시, 2시까지 하는데 나도 1시, 2시까지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날밤을 새도 견디는 사람이 있고, 12시만 넘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옆집에는 1시, 2시까지 하는데 너는 못하냐? 이런 비교가 제일 나쁜 거예요. 제가 아까 골프 얘기, 제 얘기 잠깐 했지만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정말 3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늘지 않아요. 그런데 나보고 코치가 나를 보면서 왜 당신 그렇게 배웠는데 골프 못 치냐고 얘기하면 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누구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빠질 만큼 공부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진짜 그 자가 면역이 내 머리카락을 공격했으니까 별일이 아니지만 그 자가 면역이 내 몸에 심각하게 중요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병이 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원형 탈모증 저절로 없어집니다. 근데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 이런 걸 하면 돼요. 주블리아를 바를 때 피부에 발적이 생기는 이유는 주블리아는 발톱에만 발라야 되는데 그게 퍼져서 주변에 피부에 닿으면 그래요. 그래서 주블리아 바를 때는 특히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써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주블리아 성분에 예민한 분들이 피부에 닿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바를 때 조심해서 바르면 돼요. 스테로이드를 바르기보다 피부에 안 닿게만 하면 돼. 발톱에 발라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지저스를 레이저로 제거하면 흉이 남는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이 이제 피부가 얇아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빨갛게 흉 남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대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머리 라인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약을 먹고 있다. 처방전 없이 먹는 약이면 효과도 없습니다. 네. 처방전 없이 먹는 약이면 그 약은 효과가 없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피부과 선생님들의 진단을 받고 유전성 탈모라는 얘기가 진단이 정확하면 프로페시아든 아보다트든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요. 바르는 약은 미녹시딜이나 로게인 같은 걸 바르면 됩니다. 없어요. 네. 사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으니 진단부터 받으시라는 거죠. 여름만 되면 머리를 감든 샤워를 하든 씻고 물기를 제거하면 피부가 저렇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를 감든 샤워를 하든 물기를 닦으면 피부가 올라온다고요? 빨개진다고요? 자극이 돼서 그런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는 게 이제 자극이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물 닿는 것 때문에 피부병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자극이 돼서 그래요. 자극이 돼서. 샤워할 때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5분 이내 끝내시고요. 비누칠 할 때 수건 같은 거 쓰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 하고 여름에 뭐 하루에 한두 번씩 다 샤워하니까 비누칠 할 것도 없죠. 땀은 그냥 물로만 씻어도 다 지워져요. 기름 나오는 자리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만 나오니까 비누질 한다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금방 없어지는 거니까 신경 쓸 것도 없죠. 뭐 시간 지나서 금방 가라앉다면 뭐라 그럴 거 없죠. 뭐. 예. 해외 직구로 펜페시아가 프로페시아 같은데 해외 직구로 사는 약이 여러분들에게 안전성이 보장되는 약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 약을 구해서 나는 먹겠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그 다음에 약을 저렇게 유통을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불법일 거예요. OTC 품목이라 그래서 이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약이면 모르겠는데 처방이 필요한 약이 저렇게 유통되면 그게 약인지 밀가루인지 내용물을 모르잖아요.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드세요. 네.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러면 약 먹는 게 당뇨약 먹고 고지혈증 약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톱 무좀 그거 고치려고 약을 또 먹는다는 거는 그거는 무리가 있죠. 저랑은 안 먹습니다. 바르기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 환자면 바르는 약만 줍니다. 한 달 전부터 자꾸 입술 주변에 얼굴 주변에 붉은 점이면서 크림을 아무리 바라도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이에요. 여기 비온디에서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뭐 바르는 약은 스테로이드 바르면 일주일이면 좋아지죠. 뭐 화장품 갖고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10시, 11시에 자고 7시간, 8시간 꼭 자야 되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네.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디스크하고 피부병은 아무 연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때문에 저리는 경우는 없어요. 저리다는 얘기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건 디스크랑 연관이 바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뭐 디스크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서 치료하시면 되고 가렵다 그러면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생긴 원인은 봐야 되겠죠. 저는 콩팥이 안 좋아서 단백뇨가 있다 그러면 약 안 먹을 거예요. 콩팥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 두타스테로이드가 콩팥에 뭐 해를 주거나 그러는 약은 아니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단백뇨가 나오는데 뭐 대머리 걱정하겠어요? 콩팥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요. 다른 어떤 약제도 필수적이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 문제는 바르는 약 로게인이나 미녹시딜로 해결하시고 단백뇨가 완전히 해결되고 콩팥이 기능이 정상이다 그러면 오래 먹는 약은 다시 먹어도 되죠.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코 주위에 각질이 생기더니 빨갛게 된다. 코 주위에 각질 생기고 빨갛게 생기면 저거는 지루성 피부염이거든요. 고지혈증 약은 상관없다고 보셔도 돼요. 등드름 아까 얘기했죠.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네. 자, 잠깐만요. 지난번에 그때 서울 지역 의과대학은 정원 안 하겠지만, 성균관대는 대규모 정원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건 확인은 못 해봤는데,
성균관대가 삼성의료원이 성균관대 병원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성대 서울 캠퍼스가 아니고 다른 데 분교 아닌가요? 아마 그래서 서울로 분리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성균관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아닐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래서 서울이 아닌 걸로 아마 분류가 됐겠죠. 그래서 증원을 교육부에서도 대규모 증원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아산중앙병원도 울산대학 캠퍼스가 대학 캠퍼스는 울산에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하여튼 지금의 의료 정책은 뭐 제가 이제 그 글을 저는 뭐 줄곧 얘기하지만 지금의 교육 의대 증원 정책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게 큰 실수, 큰 실책, 큰 고집, 어리석은 선택이다. 감히 거기다 정부 정책에 어떤 지시라고까지 표현을 제가 하는데 무리한 지시예요. 당장 취소하는 게 답이고요. 어떤 분들의 댓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라면 뭐 직업적으로 이게 뭐 라이센스를 주는 거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많이 공급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 그럴 것 같으면 의료보험 제도 자체를 없애야죠. 자유경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수가 정해주고 정부에서 강제보험 지정하고 진료비 받는 것도 얼마 받으라고 정해놓고 무슨 자유경쟁이 있습니까? 가격 통제를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맞고 여러분들의 일부 이제 그 몰상식한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중에가 의사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에서 개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등록금부터 국가에서 다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의대생 뽑을 때부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뽑아야 되겠죠. 충분하게 국가에서 등록금도 내고 교육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너 어디에 근무하라고 공무원식으로 발령을 내야 되겠죠. 사관학교 교육을 하든 아니면 세무대학 학생을 뽑든 경찰대학 학생을 뽑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의사로 공무원을 하시면 그러면 되죠.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영국식 의료제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야 어쩌겠어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지금처럼 교육에 정부에서 단돈 한 푼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병원에 그 대형 병원들이나 종합병원 운영하는데 정부의 지원 한 푼 없이 그렇게 해놓고선 뽑아놓은 의사들은 정부의 입맛대로 쓰겠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어느 쪽이든 좋은데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의료 정책이라는 게 국민들이 불만할 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얘기하고 편의성을 갖고 얘기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더 이상적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상적인 거 얼마든지 설계할 수는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의사를 더 뽑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제도상으로 틀린 거고요. 교육도 안 될 뿐더러.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배가 아프니까 많이 뽑아라. 뭐 그러면 많이 뽑아야죠. 그럼 뭘 2,000명만 또 뽑아야 한 2만 명 또 뽑으시죠. 그러면 아주 그냥 의사가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돈을 못 벌어서 다들 힘들어 하겠죠. 그게 보고 싶다 그러면 2만 명을 뽑아야죠. 왜 2,000명을 뽑습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는데 단백질 음식도 잘 챙겨 먹고 푹 자니까 좋아져요. 뭐 단백질 음식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푹 자면 좋아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제 스케일링을 할 때 보면 일단 큰 여드름부터 제거를 하죠. 얼굴에 여드름의 종류가 이제 스테이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큰 염증 있는 것부터 제거하니까 눈에 보는 거는 이제 작은 여드름 남아있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케일링이나 여드름을 짜서 이제 치료하려고 그러면 여러 번 해야 돼.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피부가 회복될 때마다 계속 순차적으로 큰 거부터 없애니까 없애면 돼요. 발에 습진이 생겨 허옇게 조금씩
껍질이 벗겨진다고요? 발에 뭐가 생겼다면 습진보다는 일단 무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무좀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예. 53세 보톡스 맞은지, 보톡스는 맞으면 6개월이면 다 원상 회복돼요. 거상 수술은 이제 눈꺼풀이 처져서 이제 까만 눈동자, 검은 눈동자가 많이 가려지면 시야에 장애가 있으니까 하는 게 좋고요. 뭐 미용적으로 하는 건 언제든지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몇 살이라는 건 정해진 거 없습니다.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달라서 눈꺼풀이 처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눈에 힘을 주지 않고 앞을 바라봤는데 눈꺼풀이 처져서 너무 많이 시야가 가려진다. 그럼 하면 돼요. 1일 1팩이요. 시간 낭비죠, 뭐. 오이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식은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래야 흡수가 잘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2,000명을 늘리겠다. 지금은 1,500명 정도 늘린다는데 이대로 가나요? 가겠죠. 뭐 힘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남용을 하는데, 제가 만일에 정권이 바뀌면 조기용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아마 처벌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료가 망가질 거거든요. 망가져요. 일단 레지던트 교육이 끝났어요. 그리고 내년에 뭐 학생을 졸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서울로, 이렇게 일단 똑같죠. 이렇게 서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지방에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선 무슨 짓을 합니까? 지방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을 빼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다가 보내버려요. 멀쩡하게 있는 지방의사 빼가지고 겨우 이 사태를 수습하네 못하냐는 이런 얘기하면서 지방에 의사 없다는 얘기를 명분으로 삼아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어찌됐든 지방에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그 공중보건의 빼가지고 서울을 맡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자, 권력을 갖고 있고 의사들을 악마화시켜서 그 의사들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저 파업 안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우리 나이 또래의 의사들,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 파업 안 해요. 문제가 뭐냐면 학생하고 레지던트 교육이 끊기면서 향후 10년간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 의사가 줄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일 잔치 있다고, 일주일 뒤에 잔치 있다고 지금부터 굶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습니까? 내일 모레 잔치가 있든 일주일 뒤에 잔치가 있어서 먹을 게 많아진다 하더라도 지금도 하루 세 끼는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정책이란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단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국민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특히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성 있게 잘 매니지를 하고 그 변화기를 넘겨야 돼요. 조기용 장관이나 뭐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뭐 이름 석자 이름이 두 자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의료의 사회주의화, 뭐 쉽게 얘기하면 영국식 의료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러면서 영국이 갖고 있던 그전까지의 의료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걸렸던 시간, 그 과정 중에 영국의 보건성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어땠는지 제발 좀 역사 공부 좀 하시고 우리도 그런 준비를 갖춰서 하겠다면 시스템 자체를 영국식 의료보험제도로 고치겠다는데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공부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세요.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원균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자랑만 하다가 칠전향에서 나라 다 말아먹었잖아요. 똑똑하게 해야죠. 스마트하게 해야죠. 영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이라고, 정부 입장 아니에요. 조기용 장관 입장이에요. 본인이 다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부 입장입니까? 네. 처리하면 되지. 뭘 흰구리에 밀렸어요? 주무장관이 판단을 잘못한 거면 장관이 책임지고 그만두면 되는 거지. 장관 한 명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국가의 의료 100년대계가 중요합니까? 어렵게 자꾸 이 얘기를 해요. 분명히 조기용 장관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정원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잘못됐으면 장관을 그만두면 되지. 장관하면 그만두는 게 힘듭니까? 국가적 의료 정책이 망가지는 게 문제입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자존심, 누구 자존심이야? 장관 자존심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가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미녹시딜 사용하면 쉐딩 현상이 생긴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약효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르는 미녹시딜 제제, 그러니까 미녹시딜, 마이녹실, 로게인 다 같은 제제인데요. 그거 발라서 머리가 좀 많이 늘어나네는 느끼려면 1년 정도 바르셔야 되고요. 머리가 좀 덜 빠지네 한 7개월 정도 바르셔야 돼요. 집에 있는 곰팡이랑 피부 질환 아무 연관 없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잠 못 자고 피곤하게 생기는 거. 여드름은 잠 못 자고 피곤해도 생기지만 체질적인 요인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나쁘면 외국에서 뭐하러 환자들이 우리나라 오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의사들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개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개업이 잘 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직종에서 그럼 삼성전자 임원들이 연봉 100억 받으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임원들은 다 100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업한 의사 중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중에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과들, 정형외과, 신경과, 디스크 수술 많이 하는 병원, 그다음에 추나요법이나 이런 거 하는 한의사들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예요, 소수. 그게 모든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라 그러면 대학 교수 월급이나 봉직이 의사들의 월급이 평균 소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맞죠. 그게 일반인들보다는 높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의과대학 가려고 유치원 때부터 가야 한다는데 그 공부해서 그 월급 받는 게 그렇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프로페시아 오른기염 보이는데 적곡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못 먹습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가이네코마스티아라는 생기거든요. 이 이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가 다 신세틱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럼 약 끊으면 돼요. 뭘 또 유방외과 가서 진료를 보고 그래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 평상시에 가슴이 어땠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변화가 생겼다. 우리가 살이 쪄도요. 이 남자들의 경우에 살이 쪄도 이 가슴에 기름 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살찌면 옆구리하고 배에 끼지 여기에 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 먹었는데 분명히 가슴이 커진 것 같다. 그러면 끊는 게 답이에요. 레티놀 사용하고 각질 생기고 따갑다고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화장품 중에 레티놀이 그 유니트가 보통 이제 1500유니트, 1500 IU 정도까지가 한국인 피부에 쓰기에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00유니트, 6000유니트 이렇게 쓰면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단하시고 한 일주일 지나면 회복이 돼요. 안 쓰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바르는 거를 양을 줄이든 횟수를 줄이든 아니면 농도가 높으면 다른 화장품이랑 섞어서 희석을 시키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파니큘라이티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저거는 굉장히 골치 아픈 병입니다. 일단 파니큘라이티스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세균에 의해서 생긴 파니큘라이티스는 일주일 입원해서 항생제 쓰면 끝나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손톱, 발가락이라고 발이라고 치면 이런 데 염증이 생기면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피하 지방을 딱 올라가면 파니큘라이티스가 생기는데 세균성 지방층염이라는 거예요. 세균성 지방층염이면 요즘 항생제가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항생제 일주일 정도 대학병원 입원해서 정맥으로 투여를 하면 그건 다 치료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세균 안 들어가면 되니까 건강해지면 되니까 끝나는데 흔히 말하는 파니큘라이티스라고 진단하는 피부과 진단하는 거는 결절성 홍반이거나 경결성 홍반, 그러니까 에리세마 노도주면 에리세마 인두라툼 같은 경우에 그건 자가면역성 지방층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층염만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에 다른 발진도 생기고 눈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구강이나 외연부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체트병이라고 따로 이름을 불러요. 그 베체트병과 동반된 파니큘라이티스라면 이거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 지역에 산다 그러면 아주대병원 피부과를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시면 이런 그 파니큘라이티스 지방층염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거기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발무점을 레이저로 치료한다고 홈쇼핑에서 팔아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냥 연고 하루에 2번 바르면 되는데 뭘 그걸 어렵게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요. 병원에 가시면 어려보면 되는데 그러면 평일날 오시면 5,200원 내시면 돼요. 5,200원 내시면 한 2-3달 바를 약 처방해 드릴 거예요. 약값 뭐 얼마 하겠어요. 보험은 다 되는데 바르시면 되죠.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에서 그랬나요? 뭐 추가로 시험을 보겠다? 공부 안 하는 애들 시험 본다고 걔들이 어떻게 면허를 따요? 의과대학 4학년들이 내년에 뭐 추가로 시험 보겠다.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면 면허만 주면 돼요? 교육을 안 시키고? 뭐 돌팔이 만들 일이 있습니까? 뭐 생각하는 게 도대체 나는 의사라는 직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줄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어떨 개연성이 많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그 뭐 대충 학교 다니면서 그냥 너너나나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공부와 그 공부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임상 경험 트레이닝과 레지던트의 트레이닝과 그리고 또 개업해서 많은 환자 경험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서 친절, 불친절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병이 낫냐 안 낫냐의 문제인데 불친절해도 병만 낫는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전공의 쌤 없어도 나중에 전문의 채워서 하겠다는데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데 전문의 전문 병원으로 만드는데 도대체 앞뒤 맥락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의가 생산이 되지 않아요. 5대 메이저 병원들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장관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제정신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부과 전공의가 없어져서 전문의를 뽑겠다 그러면 누가 전문의로 갈 거예요? 제가 가야 되거든요.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병원 문 닫고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대학 교수로 가겠냐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친절,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 시스템 체계가 무너진다니까요. 장관이 그만두고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실상을 모르고 무리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면 다음번에 나온 장관이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무좀 갔더니 습진이라 그러고요. 그럼 뭐 발가락 사이에 습진이요? 글쎄요. 발가락 사이에 습진 생기는 경우 자 이제 일단 습진일 수도 있고 무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일에 환자분이 맞다. 발가락 사이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습진으로 보여도 저 같으면 일단 무좀약을 먼저 한 달 발라봅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좀약을 한 달 바르면 안 나오면 무좀이 아닌 거죠. 진단이 틀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습진 연고로 바꾼다 한들 환자한테서 큰 손해가 없어요. 근데 습진약을 발라서 무좀이 가려지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증상이 덮어지기는 해요. 근데 계속 재발해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라 그러면 저는 먼저 무좀약을 먼저 처방을 할 것 같아요. 이소티눈은 1년에 100개 이상 먹을 수 없는, 1년에 360개 먹을 수도 있어요. 매일 먹어도 돼요. 근데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죠. 부작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을 쓸 때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 거죠. 밥은 하루에 몇 그릇을 먹어야 돼요? 공기로 3공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30공기를 먹는다? 뭐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죠. 왜 그렇게 먹냐는 거죠. 100개에서 120개, 맥시멈 먹어도 저는 뭐 120개는 잘 처방 안 하는데 100개 은저리를 먹어도 바르는 약을 잘 쓰면 늘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마 전화로 상담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 약을
처방받아갖고 몇백 개씩 먹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약 쓸 게 없죠. 바르고 살아야죠. 여드름이 재발해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턱 교정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멀쩡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안면 교정 수술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건 뭐 부모님 덕을 받아서 이렇게 가려만 턱을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이게 주걱턱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사각진 턱이 많아서 너무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할 정도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하는데 위험한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뭐 별로 안 해도 되는 사람들까지 뭐 이렇게 막 너무 쉽게 공장식으로 수술하는 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잘 받고 마취과나 입원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죠. 위험하지 않은 수술은 없어요. 모든 수술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꼭 해야 될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턱 깎는 거, 턱뼈 깎는 걸 쉽게 생각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 내외가 내과 리전트를 들어가다 포기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맞을까요? 이민 가겠다고 해서 이민이 가지지는 않을 거고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의 주에서 한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미국은 주별로 면허가 나가기 때문에 의사가 조금 부족한 주에서는 스카우트식으로 레지던트를 뽑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내가 만일에 젊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미국으로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만일에 지금 레지던트라면 저는 당연히 미국 갔죠.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데는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그 의사를 충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뽑는 거죠. 뭐 올해면 당연히 가야죠. 아들 내외가 내과 레지던트 하다가 포기했다. 그럼 학생이란 얘기거든. 지금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개인적으로 답해 드릴게요. 보내시는 게 맞아요. 조금 망설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런 자문을 제가 몇 명의 친구들이나 후배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어떡하겠냐. 뭘 물어. 당연히 가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조언이었어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가 갖다 버린 의료 인력이잖아요. 의사들에 대한 국가의 시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시각,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배관시돼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뭘 그렇게 의사하려고 애를 씁니까? 미국의 외진 지역에서 윤희님 말씀 맞을 거예요.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아니겠죠. 의사가 부족한 주에서는 봤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거기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런 장관은 임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임시키면 언제든지 해임됩니다. 장관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가 망가지면 그때 누가 책임지나요? 다음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사람, 다음 그 직을 인수인계 받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 국가의 영속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이 맺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이 약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랑 불평등 조약을 맺어진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그 불평등 조약은 다 승계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의 영속성이에요. 그거를 승계한 다음에 다시 이제 협상을 하는 거는 통일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해야 되는 것처럼 국가 행정도 똑같습니다. 누가 해서 망가뜨렸다고 해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명백하게 누가 봐도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정도로 직권을 남용했다. 왜냐하면 회의 내용도 없거든요. 2,000명을 정원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도 증거를 제시하려 했더니 언론 기사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권력 남용이라고 나중에 처벌하거나 기소할 수는 있겠죠. 본인이 국회에서 한 얘기니까. 국회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면 본인이 위정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인수인계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현 정권이 지난 정권을 탓하는 거는 그거 뭐 한두 달 정도는
아유, 뭐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갔네, 치우느라고 힘들다 그러지만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정부를 탓한다? 그건 무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무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회사 인수해서 경영을 잘못하면 지난 회사 대표가 무능하게 회사를 경영했으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처리하고 내가 회사 인수했으면 안 되면 그다음 내 책임이지. 부도 낸 지난 회사 사장을 뭐라 그러면 그거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무능한 거죠. 치아 재생술 상용화 소식이 나는데 이제 조직 배양을 했다는 얘기겠죠. 글쎄요. 아직은 뭐 저는 아직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신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많이 좀 더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정권 교체가 됐든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어떤 조직의 장이 잘못하면 그 장을 바꾸어서 조직을 일신해야지 그 사람 보고 아니 2,000명을 정원하는 게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거 틀렸으니 네가 바꿔 그러면 못 바꾸지. 본인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2,000명을 정원하는 것들이 이 증원이 국가의 의료 정책이나 국가의 이제 그 고급 인력 배치 제일 중요한 그 사실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는 할 수 없어서 못했던 얘기인데 매년 어느 나라의 이공계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의 그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의 이공계에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이끌어가고 현대자동차를 이끌어갈 수 있고 연료전지 2차 전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매년 10,000명이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현재 3,000명이 의과대학을 가고 뭐 500명, 800명 정도 치과 가고 한의원 가고 그러면 그게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이제 흔히라는 그 이제 먹고 살기 편한 안전빵으로 의료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치면 5,000명이 현재 그 이공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공과대학을. 근데 2,000명을 늘리잖아. 2,000명을 늘리면 그 숫자가 얼마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의 공과대학 정원 수가 그 정도 하냐 2,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뽑기만 하면 매년 그냥 엘리트 이공계 공부를 하고 엘리트적인 그 두뇌를 가진 사람이 몇만 명씩 쏟아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숫자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구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력 배치를 2,000명을 더 이공계로 의과대학을 보내버리면 누가 공학을 할 거냐 이런 인력 배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한 다른 이공계 과학 쪽으로 가야 될 사람,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야 될 사람들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될 건지에 대한 국가적인 시각이 부족한 사람이다. 제가 조기용 장관을 비판을 하면 영국식 의료 제도를 채택해서 아니면 배합하는 국민들,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배합해서 배합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춰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력의 낭비, 그 다음에 이공계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이공계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버리면, 의료계로 보내버리면 그 부족한 인력이 생기느냐? 안 생긴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의 뭐 영국식 의료를 아니면 의사의 수입 감소를 아니면 뭐 낙수 효과로 소아과 산부인과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걸 봤다 그러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보건복지부 행정밖에 볼 줄 모르는 장관이다. 뭐 그거라도 제대로 봐도 할 일은 아닌데 전체 국가 인력 배치라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리석다. 뭐 달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얌전한 단어입니다. 네, 어리석다라는 표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 실제로 아파보면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예. 바꿔야 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만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어야 될 만큼 잘못된 건 아니다. 발목에 흰 반점이 생겼다. 한 군데 생겼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곳에 생겼다 그러면 백반증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시간이면 자야 될 시간입니다. 가자마자 이제 양치하고 좀 자야죠.
몸에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목하고 겨드랑이에 생겼을 거예요. 예. 아칸토시스 니그리칸스라고 당뇨하고 비만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살 빼면 싹 좋아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염소 제거, 녹물 걸러주는 샤워기 필터 쓰면 좋다는 광고가 상술일까요? 어느 정도 효과 있을까요? 저도 이제 수돗물 먹고 산 게 중학생,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돗물을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샤워하고 별 문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염소 제거, 녹물 빌려주는 필터기 쓰면 나쁘지는 않죠. 예. 아니 수돗물 속에 염소가 일부 잔류 염소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잔류 염소가 있어야 살균 효과가 있어서 세균이 없는 거거든요. 예. 잔류 염소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 오는 사이에 녹물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게 그거 사용했다고 내 피부에 병 생기는 경우는 없다. 예. 형편이 돼서 쓰게 되면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밑에 기미 같은 게 흐리게 생기는 것 같은데, 눈 밑에 기미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콜라겐을 장기 복용하면 눈 밑에 뭐가 좋아지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콜라겐을 먹든, 그냥 일본 그 근육으로 만들어진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든, 닭발을 먹든, 뭐를 먹든 모든 프로테인은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다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집니다. 콜라겐으로 흡수 안 돼요. 콜라겐이 잘게 쪼개져요. 그냥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 간에서 재조합이 돼서 어디 가는 데 가요. 필요한 데로 가요. 고로 콜라겐 먹는다고 내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먹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좋아요. 좋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럼 콜라겐을 먹을래? 닭발을 먹을래? 아니면 돼지 껍질을 먹을래? 그거 다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영양제로 나오는 걸 꼭 먹고 싶다 그러면 드시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콜라겐 먹었다고 피부 콜라겐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부 좋아지는 영양제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뭘 먹든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든 영양제든 드셔서 나쁠 거는 없어요. 지나치게 그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 ADEK입니다. 그런 걸 많이 먹으면 혈중에 이제 지질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는 있죠. 네. 그래서 뭔가를 먹으면 내가 되게 좋아질 거다. 그것보다는 제가 늘 똑같은 얘기 하죠. 네. 정해진 시간에 자고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없이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끼니는 시간 맞춰 드세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뭘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유영국 씨, 며느리가 몸이나 손가락에 집게성에 아토피가 심해서 네. 용산 지역에 사는데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손 쓰는 게 물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토피는 여기 또 아토피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토피 한번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아토피는 전신질환이에요. 그래서 비염이나 눈의 결막염이나 천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주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대학병원 가셔야 돼요. 2가지 이상 막 겹쳐져 있을 때는. 왜냐하면 쓰는 약들이 다 면역 조절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못 쓰거나 오남용하면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마음이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피부 자체는 물하고는 멀어야 돼요. 자주 씻지 말아야 되고 오래 있지 말아야 돼요. 손을 너무 자주 씻거나 목욕을 너무 세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샤워도 5분 이내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 아치 쪽에 물집도 무좀일 가능성이 일단, 여러분 발바닥에 뭐가 생기면 일단 제 1번 무좀부터 의심해야 돼요. 1번. 그 외 다른 질환들은 다 빈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무좀부터 먼저 의심해 봐야 돼요. 일본은 지금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학생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의사를 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일부는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인력 배치의 문제인데,
의사가 지방에도 충분히 인구 비례로 있으면 좋겠지만 의사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너는 돈밖에 모르냐 그러는데 저는 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때 지붕 개량 사업을 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그 시골의 지붕들을 다 초가집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던 거예요. 슬레이트는 그 당시 이제 벽산건설에서 벽산이라는 회사에서 슬레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는데 슬레이트 공급량이 부족하죠. 근데 어찌됐든 활동을 잘하는 그러니까 뭐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어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마을에부터 이제 슬레이트가 보급이 됐고 다 이렇게 슬레이트를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 슬레이트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때 시골의 어느 마을에 민정시찰을 나갈 때 딱 봤더니 몇 개 마을 그 동네에 지붕이 아직까지 이제 초가집으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수행했던 지사, 뭐 그냥 얘기할게요. 경북지사예요. 경상북도 지사와 그 지역의 군수가 이제 박 대통령 눈에 그게 딱 보이니까 그쪽을 째려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었어요. 뭐 했냐 이거예요. 저거 똑바로 안 하고. 민정시찰 나오는 지역이 저 모양이면 내가 가지 않은 지역은 오죽하겠냐 이 생각이 있었겠죠.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제 수행했던 다른 그 큰 회사 사장, 요 정도 치면 이제 그룹의 회장이 좀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이게 군수나, 이 도지사가 아주 입장이 난처한 거죠. 땀이 뻘뻘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군부 독재를 하던 시절의 대통령이 째려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분위기를 좀 무마하려고 한마디 한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저기 다 지붕 개량이 잘 됐는데 초가집이 한두 개 있는 거 보니까 참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무마하려고 한 얘기죠. 뭐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이 그 재벌 그 총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딱 쳐다보면서 저기 살아보셨습니까? 라고. 저 집에 살아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초가집에 살아보신 기억이 없죠? 저는 이제 초가집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초가집에서 살아봤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 글을 읽고서 느낀 게, 아,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저 초가집을 보고 목가적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정말 허리 펴지 않으면, 허리를 펴고 들락거릴 수가 없어요. 우풍 때문에 추워서 정말 머리 위에 둔 걸레가 꽁꽁 돌덩이처럼 얼어요. 당신 저기 살아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돈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나 뭐 풍요롭게 사는 세상이 됐으니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돈 하는 그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돈은 우리 생활에 되게 중요한 일이다.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도 똑같은 거예요. 시골의 의료 인력을,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사 2,000명 늘린다고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골까지 다 의사들이 내려가지 않는다. 저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시골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의사가 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봐라. 어떻게 하든지 정책적으로. 그거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의사만 늘리면 다 시골까지 갈 거냐. 그럼 시골에 변호사 있는 거 보셨습니까? 면 단위의 변호사 있어요? 그럼 왜 없어야 됩니까? 변호사 지금 2,000명씩 뽑아도 면 단위에 개업하는 사람 업 단위에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돈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법조인도 그런데 그러면 의사는 가야 됩니까? 교육기관은 의사가 더 긴데? 더 고급 인력인데 따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생각할 줄 모르느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은 초가집 하나 있는 걸 보고 목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료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지금 의료 행정을 하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걸렸다, 바로 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상을 추구를 해야 되지만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겉돌 수밖에 없는 거. 어느 누구의 동의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그 2,000명을 의사를 늘리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 배 아픈 사람들은 동의하겠죠. 예. 아예 그 배 아픈 사람들의 그 동의를 얻고자 그러면 2,000명도 부족하니까 한 2만 명 뽑으시라고요. 어차피 교육 안 하고도 시험 봐서 면허증 주겠다는 나라에서 뭐 2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원점에서 잘못된 정책은 새로 시작하자.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봤더니 의사가 그래도 뭐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합의가 되면 그때 늘려도 늦지 않죠. 교육 시설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뭐 안 좋은 동네에 가서 처음 가긴 하겠지만 저는 젊은 의사들한테 고민할 때 물어볼 때 그랬어요. 가라. 우리가 애국을 얘기하지만 애국을 하기 전에 단체 조직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할 때는 충성할 가치가 있게끔 국가에서 그 사람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전사자가 있을 때 실종자로 처리하지 않고 정말 몇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유해 발굴을 꼭 해서 그 가족의 품에 돌려주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미국은 왜 군인들이나 제복 입은 사람들이 탔을 때 특히 상위 병사나 이런 분들이 탔을 때 비행기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1등석을 양보하고 이러는 이유가 왜 그러냐. 안 가겠다 그래도 코트를 벗으면 코트는 반드시 앞에다가 걸어주느냐. 그게 그 국가가 그러하니 국가가 부르면 다시 그 나라를 위해서 누구든지 다음 세대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한 지금 젊은 의사들의 상한 자존심이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같은 세대는 때리면 맞아요. 맞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우리는 비겁한 세대잖아요. 지금 젊은 의사들이 우리같이 비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그거는 배 아픈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에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조기용 장관이 계속 그 대처를 하면 그거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는 불문가지다 라고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 얘기가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깔끔하게 책임지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데스오연에서는 얼굴에 일주일 정도 바르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바르는 건 테이퍼링 할 필요 없고 좋아지면 바로 끊어버리면 돼요. 엄지발가락 가까운 발 아치 쪽에 물집이 생겼는데 일단 무좀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이 생겼다면.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또 의료 정책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당대 의사를 끝나는 거고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의 내 자식들이 의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해관계는 분명히 떠나서 하는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배 아파하시는 분들 제 설명 들으시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저 직종인 인간들이 조금 더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임금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너는 벌지 않았냐? 제가 운이 좋아서 돈을 좀 번 피부과 의사이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일이다. 다수의 제 동기들 피부과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초대 손님 누구죠? 네. 다음 주에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세상 사는 얘기를 좀 하고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기다리고 기다리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님 현대타임스의 지웅배 박사님 모시고 천문학에 대한 얘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 박사님 모시고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항상 저희 방송이랑 같이 해주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으로 제가 20분에게 임진왜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께 선착순으로 20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독후감 남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지훈 변호사랑 같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